혹시 끊임없이 좀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야심차게 세운 계획이 꼭 작심삼일처럼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된다거나 그럴 때 있으시죠? 네네. 또 중요한 목표 앞에서 이상하게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해답은요. 우리 몸이랑 마음 그리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복잡한 연결망을 이해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아요. 근육이 단순히 힘의 상징, 뭐 이런 걸 넘어서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파고든 글도 있고요. 맞아요. 목표 달성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주 현실적으로 분석한 글도 있었고, 그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회적 관계, 이게 우리의 운동 습관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누구나 겪는다는 그 운동 슬럼프,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실질적인 조언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체, 이걸 밝히는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이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시실과 날실처럼 한번 잘 엮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채로운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는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얻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근육을 단련하는 게 어떻게 감정 조절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실패 확률을 줄이는 목표 설정의 비밀은 또 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의외의 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래된 격언 있잖아요. 네, 있죠. 첫 번째 자료가 바로 이 말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풀어내더라고요. 특히 근육의 역할에 주목하는데 그냥 운동 후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감정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조절자요? 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화학 작용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이 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 호르몬이요? 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랑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거죠. 와, 지휘자라니. 네. 예를 들어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르핀이나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같은 이런 긍정적인 화학 물질 분비는 촉진하고요. 반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는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결국 근육 활동이라는 게 우리 뇌의 화학적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6번째 자료에서 다룰 정신적 피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피로감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뇌가 지치는 거죠. 뇌가 지친다. 네, 근육 활동이 줄면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 지원도 줄어들어서 정신적으로 더 쉽게 지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와, 정말 근육이 단순한 움직임 그 이상이네요. 근데 꼭 엄청난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가볍게 아령을 들거나 뭐 스트레칭 몇 분, 심지어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지 않고 타는 상상만 해도요. 관련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한다는 실험 결과예요. 와, 상상만으로도요. 네. 이건 정말 우리 마음과 근육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결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의 이점은 감정 조절을 훨씬 넘어섭니다. 아, 또 다른 이점들이 있군요. 네, 첫 번째 자료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듯이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에너지 소모를 늘리고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네,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근육 운동 꼭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해서 당뇨병 위험을 낮추죠. 그 외에도 뭐 심혈관 공강 증진, 관절 보호 및 안정성 향상, 부상 위험 감소, 물론이고요. 탄탄한 몸은 자신감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자신감까지? 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코어 근육 강화가 필수적인 이유도 바로 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이고요.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새해 첫날에 그 뜨거웠던 다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요.
두 번째 자료는 바로 이 목표 설정과 실패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핵심은 실패가 당신의 의지력 부족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오히려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 이유를 5가지로 명확하게 짚어주더군요. 아, 그 5가지 요인, 그거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걸 넘어서 핵심을 꿰뚫어 보면 결국 명확성 부족으로 귀결되거든요. 명확성 부족이요? 네. 첫째, 목표 자체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경우죠. 운동 열심히가 아니라 매주 화, 목, 저녁 8시 헬스장에서 40분 러닝.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아, 구체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 이 목표를 왜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 즉 내적 동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되죠. 맞아요.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건 금방 지치죠. 네. 셋째, 처음부터 너무 크거나 여러 개의 목표를 세워서 압도당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죠. 네 번째는 그럼 실행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경우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점검과 피드백의 부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잘 안 될 때 원인을 분석하면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목표 달성도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의지만 외칠 게 아니라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개별 목표 달성 기술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방향성 설정이요. 네,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피드나 광고 같은 것에 휘둘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아, 뭔가 바쁘긴 한데 남는 건 없는 느낌. 바로 그거죠. 바쁘게 살았는데 남는 건 없고 피곤하기만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건 돈이나 성공 같은 결과 지표라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등 더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방향성이라.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가장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꼈는지 감정일기를 써보거나 감정일기요? 네, 아니면 수많은 가치 키워드, 자유, 성장, 안정, 기여 이런 것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골라보거나 아니면 5년 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하루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아, 5년 후에나. 네, 이렇게 삶의 큰 방향, 예를 들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삶 같은 것이 잡히면 매달 1권 이상 새로운 분야의 책 읽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이정표가 되는 거죠. 아하, 목표가 이정표가 되는군요.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운동 목표 역시 건강을 통해 얻고 싶은 궁극적인 가치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설정될 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 안의 동기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 번째 자료인 연구 논문은 바로 이 점, 즉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건강 행동, 특히 신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 사회자본. 네. 네.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 신뢰, 득범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죠. 이 연구 자료 3은 개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여러 측면,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지, 참여,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네트워크 크기,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싶은지, 연대 등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 실천 단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어요. 네, 분석 결과가 어땠나요? 핵심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활발하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많고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더 꾸준히 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 역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가 봅니다. 네, 아마도 정보를 얻거나 격려를 받거나 함께 하자는 동기부여가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연구에서 좀 예상과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예외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체 활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그건 왜 그렇죠? 연구진도 이 결과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중심의 강한 유대 같은 것들, 아니면 다른 요인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은 공공연대 필요성은 덜 느끼지만 건강정보 접근성은 높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이런 예상 밖의 결과는 때로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회적 연결의 전반적인 긍정적 역할에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적 연결의 힘은 5번째 자료 운동 슬럼프 극복법에서도 실용적인 조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운동하다 보면 누구나 정책이나 하기 싫은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운동할 친구를 찾거나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서 슬럼프 탈출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나옵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사회자본 연구 결과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지점이죠. 5번째 자료는 슬럼프의 징후, 기록 정체, 피로감 증가, 운동 가기 싫음 등등, 그리고 원인, 과도한 훈련, 목표 달성 후 허무함, 지루함 같은 것들을 잘 짚어줍니다. 네. 그리고 극복 전략으로 말씀하신 함께하기 외에도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의도적으로 며칠간 운동을 완전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운동 디톡스. 아, 운동 디톡스? 네, 또 너무 높거나 막연했던 목표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로 재설정하는 것. 이거 2번째 목표 설정 자료와 통하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늘 하던 운동 대신 새로운 종목을 시도하거나 시간, 장소를 바꿔보는 변화주기. 마지막으로 운동일지를 쓰면서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고 확인하는 피드백 루프 만들기. 이것도 목표 설정의 점검과 연결되고요. 아, 다 연결되는군요. 네. 슬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노력해 왔다는 반증이니까 좌절하기보다는 재정비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목표 설정, 사회적 지지 다 좋은데 사실 이 모든 걸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있죠. 뭘까요? 바로 피로와 스트레스. 6번째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이 두 가지를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피로와 스트레스. 네. 먼저 피로부터 보면 단순히 피곤해 하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요. 실제로 우리 몸의 기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해요. 네, 객관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로에도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갑자기 왔다가 쉬면 사라지는 급성 피로, 몇 달씩 계속되는 만성 피로, 몸이 힘든 신체적 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정신적 피로. 네, 맞아요. 중요한 것은 피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피로가 누적되는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누적 단계요? 네.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 잠재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재기, 회복이 더뎌지는 진행기를 거쳐서 결국 만성적인 피로가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적 피로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와, 축적 피로기 미소운데요. 네. 피로의 원인도 젖산 축적 같은 생리적 요인 외에 불규칙한 생활, 영양 부족, 좋지 않은 환경, 정신적 압박감 등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 역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순환계, 소화계, 신경계, 근골격계 등 온몸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죠. 듣고 보니 정말 피로를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피로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단짝 충고, 스트레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스트레스. 이 자료는 스트레스를 어떤 요구에 대한 우리 몸의 비특이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스트레스 요인, 즉 스트레서가 외부적인 것, 소음, 마감 압박,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이요? 예를 들면요? 네. 카페인 과다 섭취나 부정적인 생각 패턴, 완벽주의 성향 같은 거요.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외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적 요인일 수 있다. 이 지적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요. 이걸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 네. 그게 3단계로 진행되죠. 첫째, 경고 단계에서는 위협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서 몸이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심정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죠. 투쟁 도피 반응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이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애쓰는 저항 단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에너지가 바닥나는 마지막 소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소진 단계. 네, 이때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자료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위궤양,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신체 질환부터 비만, 당뇨,
탈모,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틀린 게 아니군요. 듣기만 해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자료에 포함된 설문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술이나 담배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당연히 건강한 방법은 아니겠죠. 네, 절대 아니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역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또 운동이네요. 네, 운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을 풀고 기분 좋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모두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이고요.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이완 기법,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 웃음이나 감사일기 같은 것들을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대화, 그리고 햇볕 쬐기. 햇볕 쬐는 게 비타민 D 생성이나 세로토닌 분비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햇볕도 중요하군요. 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겠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근육과 감정의 생각보다 깊은 연결고지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과 삶의 나침반이 되는 방향성 찾기. 네, 그리고 우리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힘, 또 운동과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체와 관리법까지. 맞아요. 결국 이 모든 것, 우리 몸, 마음, 목표, 관계, 환경,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인식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인식이 시작이다. 그리고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는 거죠.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근육을 깨우는 습관,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어보는 작은 시도,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노력. 오늘 내 몸이 보내는 피로나 스트레스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자세.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전반적인 웰빙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회적 관계가 신체 활동이나 슬럼프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외부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이나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혹시 네. 의도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지지와 에너지를 주는 특정 유형의 사회적 만남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운동 습관 형성이나 스트레스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회복 탄력성 자체를 키우는 아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적 운동이 될 수는 없을까요? 사회적 운동이요?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는 시간, 혹은 편안하게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 당신만의 건강한 사회적 루틴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당신의 성장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